네, 안녕하세요. ND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오늘은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한번 같이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한번 잠시 훑어봤는데 역시 보고서 양이 많더라고요. 거의 근 70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세히 리뷰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중요 부분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주요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2018년도 주택시장 동향,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뭐 가격, 거래량, 뭐 공급 측면, 뭐 금융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예측 전망 부분을 가격과 거래, 공급,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요약 및 시사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시장만, 계속 연구를 하셨던,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나름의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주요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이제 올해 경제 상황을 한번 국별로 좀 풀어본 건데요. 보시면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그 선진국들은 올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실업률이 떨어졌죠. 실업률이 엄청 떨어지고 거의 완전 고용 상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좋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용 상태가 굉장히 거의 완전 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일자리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죠, 거의.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2%를 넘는 성장률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단,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다윗과, 물론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도 크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양보를 하면서 완만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유로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재정 부양책 및 하에, 그 고용 창출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내년에는 조금 소폭 하락해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제 2%를 넘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건데, 그래도 2%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경기가 침체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고용 증대가 되고 있고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도 통화를 엄청 많이 풀었죠. 통화 팽창, 화폐를 엄청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일본 경기도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 우리나라에서 좀 부러운 현상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임금 인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1%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밑에 중국, 인도, 브라질, 예, 그 이머징의 대표 국가들이죠. 예, 성장 시장의 대표적인 국가들. 중국은 이제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을 했었는데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는 3년 연속 성장률 하락 전망이다. 그렇죠. 사실 중국도 이제 그러한 그 과거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계속적으로 좀 그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 모디 총리가 이제 화폐, 유통, 시장 개혁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과는 상반되게 예, 3년 연속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중국은 좀 그 하락세, 인도는 상승세, 그 다음에 밑에 브라질, 예, 브라질은 뭐 평범한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더 성장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뭐 크게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뭐 보통, 예, 중국, 인도도 합치면 보통, 뭐 브라질도 보통 해가지고 내년도 세계 경기도 예, 올해와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경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올해 그 이제 세계 그러니까 선진국 뭐 세계 여러 나라들 예, 특히 이제 뭐 미국, 유럽 이런 그 뭐 호주 이런데 들도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또 그 비슷한 경제 상황에서 내년도 비슷한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 부동산 경기가 뭐 지금 현재 폭락론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큰 폭의 이 하락세가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경제 여건이 내년도 그 올해와 비슷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러한 경제의 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세계적인 예, 부동산 경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게 예, 생각이고요. 예, 지금 이제 IMF에서 이제 그 전망한 세계 주요 지역들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예, 세계 경기도 뭐 큰 차이가 없죠. 예, 올해 3.7% 성장인데 내년도 3.7% 성장이다. 예, 3.7%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2008년도 예, 그 금융위기 때 예, 이후로 많이 회복된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 예, 특히 이제 미국 2.9%에서 뭐 2.5% 2%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예, 우리나라도 2.8%에서 2.6% 사실 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높아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제 그 세계적으로 뭐 IMF에서 바라볼 때는 이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률도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그 신흥 개발 도상국들에서 이제 성장률이 뭐 4.7% 수준이고 인도가 높은 수준이네요. 예, 7.3면 7.4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내년도 경제 상황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한국은 조금 약간 좀 그 하락하지 않을까. 예, 올해보다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올해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보면 뭐 수출은 뭐 반도체가 이끌었고, 대신에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선박 이런 것들 경쟁력 약화로 안 좋았다. 민간 소비는 이제 뭐 그 민간 소비 뭐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예전처럼 그런 그 좀 흥청만청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이제 뭐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 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SOC 예산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그런 SOC 예산을 축소를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이제 그 4대강 사업 이런 그 대규모 SOC에 예산을 많이 뿌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었는데, 사실 지금 뭐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 경기가 많이 죽고 있는데, 글쎄요, 이러한 기조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SOC 예산을 정부 안으로 보면 좀 축소가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걸 늘려야 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사회 간접 자본 비용을 좀 늘려야 된다. 재정으로 뭐 GTX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고속도로도 많이 뚫고. 그래서 이제 SOC 예산은 뭐 지금은 이제 축소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과 이제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용. 올해 이제 실업률을 정부가 잡기에 실패를 했죠. 거의 뭐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고용 쇼크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고용 상태는 안 좋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뭐 2.5에서 2.8%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거의 뭐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일 것 같네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많은 그 대책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8가지 이상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책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책들 중에서도 중요한 정책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7월 달에도 발표했고, 8월 달에도 발표했고, 9월 달에도 발표했고,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했고, 9월 달에는 2번 발표를 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9.13 대책은 그 역대 최고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갭 투자 및 투기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 서울 주택시장이 단기간 내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투기 수요 근절 및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세제 및 대출 수요 억제 정책인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강화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21일 대책은 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뭐 30만 호 얘기를 했었는데, 세부 내용이 없는 뭐 이름하여 뭐 안고 빠진 찐빵 정도 수준의 좀 내용 없는 대책이었죠. 내용 없는 그런 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좀 더 그 상세한 공급 3기 신도시 그 대책과 이제 광역교통망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12월 달이 지금 이제 뭐 앞으로
12월 달이 이제 가기 전까지, 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9.13 대책 이후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의 뭐 지금 이제 겨울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뭐 거의 예, 동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장은 지금 뭐 동면 상태죠. 지금 뭐 꼼짝달싹 않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 뭐 이제 비규제 지역이죠. 예, 뭐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도 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요게 좀 약간 옅은 요 그래프가 이제 이제 서울이 잠잠하다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 뭐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예, 서울 그러니까 용산과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런 동시에 이런 게 자극제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때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서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이제 9.13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수도권은 이제 동조화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으나 예, 상대적으로 그 진폭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지방 수도권 시장은 지금 침체기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뭐 1월 달에도 발표했고 2월 달에도 발표했고 3월 달에도 발표했고 7월 달에도 발표했고 8월 달에도 발표했고 831 대책, 9.13 대책. 예, 이게 중요하죠. 뭐 이제 다주택자 대상 이제 뭐 9.13 대책은 뭐 세금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그 다음에 담보대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이제 중산층 및 이제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9월 21일에 예, 뭐 30만원 공급 대책, 신혼희망타운 10만원 조기 공급하겠다 라고 얘기는 했으나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12월 달에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예, 3기 신도시 때. 그래서 뭐 이제 올해 주택시장 동향은 뭐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으니까 한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많이 아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예,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13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가 여기 보시면 대형 평형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동기비 대비 2.1% 상승을 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예, 대형 평수들이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제 요거는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달러를 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30평대 아파트에서 좀 더 이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1인당 주거 면적을 더 넓혀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40평대가 지금 서울의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이제 40평대는 이상은 돼야지만 예, 좀 살만하다라고 부유층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평대, 50평대가 이제 강남에서는 대형 주력 평형이고,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좀 유념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전세 가격은 지금 사실 뭐 하락 안정세죠. 예. 이제 그동안 이제 공급된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있고 이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전세 시장은 지금 현재 약세인 상황입니다. 뭐 예, 보시면 뭐 자,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약세인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그 임대 물건을 공급을 하는 공급원이 어디일까요? 예.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들. 예, 다주택자들 집을 사서 임대를 줘야지만 이러한 그, 전세 시장이, 예, 임대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예,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임대주택을 구입을 하고 예, 임대를 주는 그러한 공급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예, 지금 이러한 그 전월세 시장은 당장 올해 뭐 내년까지는 뭐 그런 입주 물량을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는 되겠지만 그 이후는 예, 이러한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들m에 따라서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질 수가 있겠다 라는 게 이제 좀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걸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염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그 상대적 그 뭐 흐름이 다운 트렌드죠. 다운 트렌드이긴 한데 이걸 이제 떨어지고 있구나. 계속 떨어질까요? 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흐름은 뭐 올해 내년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후는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2020년도부터는 예,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전월세 시장 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뭐 지금 글쎄요, 지금 임대 사시는 분들 실제 매매를 조정기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1월달 하고 2월달에 그 세입자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분들도 이제 지금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까 주택을 매수를 해서 예, 매수를 해서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두 가구가 있더라고요. 예, 두 가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임대보다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에 있을 때 집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가 만기 돼서 그분들은 이제 집을 사시겠다, 사서 나가겠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뭐 다수의 흐름일지 아니면 뭐 소수의 상황일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주택 거래는 뭐 올해 이제 9.13 대책 전까지는 뭐 거래량이 많았다가 예, 이제 감소를 급감한 거죠. 급감을 했고, 예, 보시면 연간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예, 수도권이 예, 전년 동기비에 많이 늘었습니다. 5.3%.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연구원의 그 보고 자료,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올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많이 팔았습니다. 예, 올해 이제 4월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집을 많이 팔았고 대신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샀습니다. 예,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자, 그렇지만 현재
현재 수준은 이거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재 무주택자는 한 44% 정도 됩니다. 44%. 그 다음에 유주택자는 56% 수준입니다. 56%. 자, 이런 유주택자 중에서 1주택자는 40%고요. 그 다음에 2주택자는 11%고, 3주택자 이상은 4%입니다. 4%. 근데 이제 유주택자가 전체적으로 56%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7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주택 공급이 더 해야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 공급이 지방에 많이 몰려 있고, 대신 필요한 지역인 서울,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게 큰 그림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서울 수도권은 아직도 주택은 부족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그런 이제 거래량 지역별로 나온 게 있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좀, 그 지역별, 부문별 인허가 실적 추이. 자,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볼만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자, 지역별로 보시면, 지역별로 보시면, 요 수도권, 수도권이 요즘 그 파란색 짙은 그래프인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계속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허가 물량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공공 분양이 많이 줄었고요. 다 줄었죠. 이렇게. 공공이나 민간 임대나 민간 분양이나 많이 줄었고, 여기 보시면 수도권만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권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동 기간 대비, 전년 동 기간 1월 9월 대비 한 15% 정도 인허가가 줄었고요. 공공 분양은 많이 줄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수도권 한 15% 정도 인허가가 줄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줄겠죠.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자, 인허가 물량이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착공이 되는 시점, 실질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했으니까 적어도 3년 후에는 공급이 되겠죠. 3년 후에는 이렇게 급감해 있겠다. 그러면 올해가 이제 2018년, 3년 후면 2019년, 20년, 21년, 2022년. 자, 2022년을 전후로 해서 주택시장에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 변화가 발생을 한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만큼 이러한 변화의 변화로 인한 그 반작용이 발생을 하겠다. 착공도 올해는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7.8% 감소했고, 자, 인허가가 되고 나서 착공을 하겠죠. 이 착공은 이미 이제 과거에 인허가가 됐던 것들이고, 그것들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예, 수도권도 이제 그 착공 물량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고, 그 다음에 지방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예, 공급 물량은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주택 지역별 부분별 착공 실적. 예, 전국적으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전년 기간 대비, 예, 수도권도 1.7% 줄었고, 지방도 4.9% 줄었다. 자, 여기서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아파트는 이제 착공이 많이 됐는데, 이제 아파트는 착공이 이제 많이 됐는데, 이제 비아파트, 예, 그런 분 급감을 했네요. 글쎄요,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들이 이제 살아야 될 공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글쎄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예. 청약 경쟁률 이렇고, 아직까지는, 예, 지금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예, 수도권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자, 이 말은 즉슨, 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높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새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늘고는 있으나, 앞에 보시면, 착공뿐만 아니라 공급, 인허가 물량이 계속 줄고 있다. 넌센스죠. 예, 이런 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은 늘고 있는데, 예,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앞으로의 전망. 글쎄요,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예, 그러면 상승의 흐름에 더 무게감이, 예, 실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이제 내려가고, 예, 양이 많아서 쭉쭉쭉 연도별 입주 물량 추이.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가 피크였고, 예, 이제 내년도까지 이제 입주가 되고 나면 이제 줄어들겠죠. 여기 입주 물량 나오나요? 예. 자, 보시면, 예, 올해 입주 물량이 피크죠.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 서울은 거의 수요 대비, 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쭉쭉 내려가서, 예, 미분양이 감소를 하고 있다. 미분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차고 넘친다. 예,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9.13 대책이다 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비규제 지역, 예, 청약에 대한 청약 열기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런 것들로만으로도 볼 때, 향후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현재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예, 상상이 되는 거겠죠. 예, 이건 또 이제, 예, 주택금융. 예, 지금 현재 DSR 강화하다 해서, 예, 가계대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계대출 중과세는 둔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1금융권, 예, 중심으로 이제 먼저 누르고 있는데, 이 대출도, 예,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점점 그 이금융권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 인상. 그래서 사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현 정부가 별로 안 도와준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조하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이게 뭐죠? 이게 그 얕은 물에서 거의 뭐 서서 수영하는 꼴이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추이인데,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예, 현재 금리 인상을 이제 최근에 했기 때문에 1.5%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이제 인상을 해서 뭐 지금 그것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이제 인상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향후에 금리 인상이 또 될지 안 될지는 어떨까요? 지금 뭐 미국의 그 FRB라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그 내년도 금리 인상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 발언을 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사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금리 인상은 글쎄요, 뭐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그 의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예, 크게 위험 요소로 다가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의 이제 대출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예, 부동산 시장은, 예, 그냥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이제 종합 정리하는 포인트인데, 예, 주택시장 전망을 이렇게 여기 통계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그 연구기관에서 혼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한 그 빅데이터인가요? 이런 그 샘플링을 통해서, 예, 그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택건설업체하고 뭐 부동산 업체 해가지고 총 뭐 219 업체의, 예,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가격 하락 인식이 우세하지만 수도권은, 예, 신규 주택 시장 중심으로 상승이 기대된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0.4% 정도 미미하게 하락을 하겠지만, 전세 가격은 좀 더 하락폭이 클 거다. 한 1% 수준이 될 거다. 자, 그렇지만 수도권은, 예, 신규 주택시장 중심으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왜냐하면 수도권의 이제 그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폭락론자들이 뭐 정부의 정책이 뭐 강력하고 대출 규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폭락을 할 것처럼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언론도 그런 그 부정적인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부화내동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중심을 잃는 상황에서 이제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의 흐름은 뭐 심플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시장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게 몇 퍼센트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수도권은 예, 신규 주택 중심,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한다라고 하면 예, 그 교통망이 좋은 예, 지역 중심으로는 예, 상승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 예, 서울은 예, 신규 주택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유지한다. 예, 수도권도 예, 그 서울시장이 이제 수도권 시장을 견인하기 때문에 같이 오를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보합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수도권이 이제 크기 때문에 예, 수도권 중에서도 신축 주택, 그 다음에 교통망이 좋은 곳은 서울과 흐름을 동일시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건 뭐 시장 인식인데 예, 이게 퍼센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몇 프로 상승할 거다.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예, 여기 보면 이제 서울은 몇 퍼센트 상승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자세히 안 보이네. 자, 이건 그렇고 예, 이건 뭐 이제 이건 복잡한 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종합 전망입니다. 예, 요거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매매 시장. 예, 요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수도권 매매 가격은 서울 지역의 강세로 전체적으로 미미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누적된 공급 과잉과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가격 하방 요인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최근의 하락폭 축소와 대구, 광주, 대전 등 일부 지방광역시의 안정적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하락세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느낌은 올해랑 비슷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예. 여기 이제 뭐 미미한 상승세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미한이 아닌 미미한을 뺀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암울해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경제 상황이 예, 올해와 내년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대신에 인위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하지만 공급은 크게 나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 더 예, 지속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세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이제 내년까지 이제 입주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각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매매 가격은 뭐 요건 이제 사실 전국적인 얘기니까 크게 뭐 전국 평균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예, 지역별로 봐야 되니까. 여기 이제 매매 시장은 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뭐 구조적으로 물량이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예, 공급은 뭐 인허가도 감소하고 착공도 감소하고 하니, 예, 공급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인허가 실적도 감소를 하고 착공 실적도, 이건 인식이군요. 예. 자, 이제 금융 전망. 예. 예.
금리 상승도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발생한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방침이 지속될 것 같다. 글쎄요, 많이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경기도 계속 과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지금 금리 인상 할 만큼 했다. 예, 앞으로 크게 많이 할 것 같진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예, 이게 너무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예, 여기 있네요. 잠깐만, 이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택시장 전망 종합 및 시사점. 또 복잡하게 너무 써놔가지고, 주저리 저저리 그냥 많이 써놨네요. 예. 예, 요게 포인트네요. 예. 2019년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지만 잠재적 상승 압력 요인으로 강보합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느낌이 그런 거죠. 이제 물을 끓이고 있는데 물이 지금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확 덮어가지고 이게 튀어나오지 않게 눌러버린 꼴이죠. 그렇지만 대고 있던 손을 떼면 이게 또 뚜껑이 이제 뚜껑이 이제 떨어지겠죠. 예. 뚜껑을 떨어뜨리고 이제 물이 이제 끓어 넘치겠죠. 예, 지금 현재 이 뚜껑을 냄비 뚜껑으로 누른 꼴이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잠재적 상승 압력 요인으로 물은 계속 끓고 있다. 자, 그래서 손을 떼는 순간 폭등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줄고요. 예. 그래서 공급 요인은 많이 주는 거죠. 예. 거래량도 줄고, 거래량 줄면 이제 전월세 공급도 덜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인허가 착공도 줄고, 예, 공급 물량 줍니다. 그래서 수요도 같이 누르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냄비 뚜껑을 눌러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 쓴소리 한마디 했네요. 예, 복잡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예,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이거 노골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좀 비판한 그런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멘트인가 아닌가 싶은데, 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예, 그거를 이제 반대로 푸는 거죠. 좀 약간 그걸 반대로 한 건데, 자, 그래서 시장의 초양극화 및 국지성에 대한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시장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거죠. 수급을 제대로 조절을 못했다. 초양극화가 발생을 했다. 공급을 제대로 못했고, 예, 서울은 지금
과거 라면물이 펄펄 끓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뚜껑을 급하게 덮었다. 그렇지만 물은 계속 끓고 있다. 내년은 글쎄요, 물은 계속 끓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뚜껑을 계속 누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게 굉장히 그 페이지가 방대한데, 보고서가 방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나름 저도 한번 이렇게 중요 포인트만 좀 짚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시거나 하신다라고 하면 요거 이제 주택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예, 찬찬히 들여다 보시면 글쎄요, 과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리를 잘 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 예,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 글쎄요, 그 거시적인 전망이 비슷하고 내년도 경제 상황도 비슷해진다라고 하면 그 변화되는 포인트들,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를 지금 억누르고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시장을 전망을 하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 큰 줄기, 큰 방향에 대해서는 예,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지금 그 50분 이상을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가 돼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배우는 게 또 보람도 있고,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작지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